이번 요르단과 이라크전 두 경기 모두 우리가 상대 팀들의 밀집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경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요르단이 지금 현재 알나이마트와 알타마리 이 공격진의 부상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라크도 마찬가지로 후세인이 100% 컨디션이 아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라크와 요르단보다는 스쿼드가 좋고 잘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 팀들이 역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예요. 그런데 지난번 9월 A매치 때도 우리가 봤듯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이 기본적으로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상대의 밀집 수비를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오늘부터 시작된 요르단에서의 본격적인 훈련 이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안컵 때 요르단과의 경기를 봤느냐, 평가를 좀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지난 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전술적인 포인트를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나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선수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박용우 선수가 요르단전에서 지난 아시안컵 때 실수를 한 것은 박용우 선수의 특성상 옆에 누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혼자 고립되다 보니 누군가 박용우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는 개선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후방 빌드업 과정 그리고 공격 과정에서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무언가 계획이 된, 약속이 된 패턴 플레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 있었죠. 그런데 지난 9월 A매치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전술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장면을 보면 오만이 중앙에서 단단한 밀집 수비를 만들고 있어요. 정말 라인 자체도 굉장히 좋고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죠. 4-4-2 형태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라던가 황희찬, 이강인 이런 우리의 공격진들이 이 가운데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 과정인데 여기서 상대 수비에 가로막혀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당연히 바로 코앞에 있는 선수에게도 주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좀 끌어내고,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황인범 선수가 패스를 줄 수 있을 만한, 가운데로 찔러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볼을 끌고 계속 전진을 합니다. 뒤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거의 한 5초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의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제자리에 서서 오만 수비수들 사이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약 5초가량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고 있는데, 이 안쪽으로 더 이상 넣어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엔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는 볼을 잡은 다음에 측면에서도 볼을 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못 찾았어요. 예를 들면 이명재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이 공간으로 또 들어가는 선수가 존재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비를 무너뜨리는 이런 패턴 플레이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명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이 공간으로 달려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뒷공간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선수가 없었고, 가운데에 그냥 제자리에 서서 볼 투입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명재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난 경기도 우리가 이 밀집 수비를 해체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오만전에 나왔던 이 득점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끌고 가면서 본인이 혼자서 수비수들을 3명, 4명을 끌고 갑니다. 이 장면이었죠. 이강인 선수가 계속 여기서도 볼을 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수비수들을 한 4명 정도를 본인에게 쏠리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이강인에게 모두 쏠릴 때 손흥민 선수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뛰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서 돌아섰을 때 수비가 분산이 되어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운데 9번 공격수 한 명이 위치하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전장면도 마찬가지고요. 바깥에 있는 선수들이 지켜만 보고 있고, 이 안쪽에서 정말 말 그대로 이강인과 손흥민 이 두 명의 선수가 정말 외롭게 여기서 그냥 이 오만의 모든 선수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개인 역량으로 이강인이 수비를 쏠리게끔 만들고 돌파,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돌아섰는데 손흥민에게 가해지는 이런 압박들을 분산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에게 모든 선수가 쏠리는
쏠리는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그냥 정말 밀고 들어가면서 슈팅, 득점이 나오는, 이거는 정말 이강인과 손흥민의 개인 역량으로 만든 득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장면이었어요. 전술적으로 무언가 상대 수비를 분산을 시킨다거나 뭐 흐트러 놓는다거나 그런 이제 우리가 발 맞추는 패턴이 좀 부족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짤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혼자서 밀고 들어가고 이강인 선수도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준 다음에 지켜보고 있고 오만의 모든 선수가 손흥민에게 쏠리는 일명 축신짤이라고 하지만 이 축신짤이 전술적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분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팔레스타인전도 마찬가지인데 패스의 기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볼을 많이 소유했던,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진 구역이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칠해진 구역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보면 좌우 미드필더 지역에서 볼을 가장 많이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두운 색깔, 특히나 페널티 박스 가운데 득점이 나와야 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가장 어두운 색으로 칠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바깥에서 볼을 돌리다가 이 안쪽으로의 투입은 정작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명 홍명보 감독의 라볼피아나였잖아요. 여기서 이 변형 3백을 쓰는 건 3백을 만들면서 그리고 좌우 풀백이 올라가면서 수비를 분산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팔레스타인이 밀집 수비를 펼치고 있을 때 3백의 왼쪽에 배치된 이명재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패스를 끌고 올라가다가 이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요 상대 수비 라인 사이사이 공간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수비에 가로막히고 앞쪽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공격수에게 가로막히면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패스를 가지고 올라오다가 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팔레스타인 선수들에게 막혀 있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백패스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서 안쪽에 있는 선수가 뭐 내려온다거나 내려오면서 수비가 이 선수를 따라갈 때 앞쪽에 있는 선수가 내려오면서 이 공간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비를 끌어내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오른쪽 측면,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있는 쪽에서 볼을 많이 소유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상대 수비를 순간적으로 쏠리게끔 만든 장면이죠. 그리고 쏠리게끔 만들었으면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에게 아주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볼을 잡고 있는 선수가 오른쪽에 있는 상황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앞쪽에 있는 선수가 내려오면서 혹은 뒤쪽에 있는 선수가 올라가면서 이 공간을 빨리 써야 여기서 한 번에 이 공간으로 넘어가긴 어렵잖아요. 거리도 멀뿐더러 자세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한쪽 측면에 고립되어 있었던 선수가 줄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고 결국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백패스를 해서 수비수를 또 거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니까 다시 반대편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또다시 공간이 없어서 이 공간에서 손흥민이 넓은 공간을 지금은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손흥민이 볼을 받았을 때는 다시 고립이 돼서 백패스를 하게 되는, 이게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었던 좌우 측면에만 아주 밝은 색으로 빛나고 있는, 볼을 소유하는 게 박스 안쪽으로 투입이 안 됐다는 그래프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좌우 측면에서만 볼을 계속 돌리고 정작 박스 안으로는 들어가기가 힘든 우리의 전형과 패턴 플레이가 나타났던 거거든요. 다른 장면도 보면 아까 이제 박용우 선수가 고립이 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장면도 포함이 돼요.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했던 건 아시안컵 때 요르단전이었지만 우리가 9월 A매치 때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냐?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건 선수가 볼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앞으로 찔러주려는 상황입니다. 김영건 선수가 그리고 센터백 라인 중에서는 이런 찔러주는 패스를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영건 선수가 패스를 찔러줘야 되는데 이재성 선수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안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수비수가 더 가운데로 밀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수비가 결국에는 간격을 지금 좁게 만들고 있는데 이 사이로 김영건 선수가 찔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찔러줘야 되는 공간을 더 넓게 만들어야 되는데 약속된 패턴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수비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 간격은 더욱더 좁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김영건 선수가 패스를 찔러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못 찾고 있다가 무리하게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김영건 선수가 패스를 넣어줬을 때 상대 수비가 공간을 좁히면서 김영건의 패스를 끊어내고 여기서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9월 A매치 때도 사실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상대할 때 그리고 오만을 상대할 때 생각보다 상대를 무너
무너뜨리는 패턴 플레이나 끌어내는 동작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르단이 3백을 쓰는 팀이라서 아마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이 팀이 수비를 할 때는 5-4-1의 형태가 되거든요. 아주 좁은 형태를 또 만들겠죠.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가 이야기하는 라볼피아나라던가 아니면 변형 3백이 이상한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수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잖아요. 당장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만 봐도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좌우 측면으로 올라가면서 측면은 넓게 쓰고 가운데는 선수가 많이 배치되는 변형 3백과 비슷한 전형들을 만들거든요.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반더벤과 로메로 두 명만 둘 때가 많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요르단이 5-4-1의 형태를 만들 때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에 이강인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수들을 조금 더 가운데로 쏠리게 만들고요. 이때 서령우와 이명재가 높게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좀 끌어내려는 동작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박용우라던가 황인범이 한 칸 살짝 내려가면서 3백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3백도 3백의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과감하게 올라가주면서 수비를 좀 끌어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사실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뭐 이강인이라던가 황희찬이라던가 아니면 중앙 지역에 있는 이재성이라던가 이 선수들이 수시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또 끌려가면 다시금 뭐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라도 내려오면서 수비를 또 끌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의 공간을 만들고 이때 만들어진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 패스를 찔러주는 패턴, 이런 게 나와야 상대 수비를 하나하나씩 해체를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난번처럼 특히나 오만전처럼 이강인의 개인 능력, 손흥민의 개인 능력, 이번에는 심지어 손흥민 선수도 없는 상황에서 선수 개인의 개인 능력에만 의존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로또에 가깝다. 그 손흥민의 정말 한방, 이강인의 뭐 두세 명을 막 끌고 다니면서 만들어내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매 경기마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르단의 이 수비 라인이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시안컵 때도 우리가 봤지만 기본적으로 뭐 K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야잔도 있고요. 아시안컵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나십이란 선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십에게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다합이라는 선수도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기본적으로 피지컬도 3명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통할 만한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 수비 라인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강인 해줘, 뭐 황희찬 해줘, 이재성 해줘, 이거에서 사실은 끝나면 안 되고요. 분명히 홍명보 감독이 지난 9월 A매치 때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빌드업 과정, 훨씬 더 발전된 공격 라인에서의 마지막 파이널 서드로 투입되는 패스가 들어가는 그러한 구도를 잘 만들어야, 상대 수비를 끌어낼 수 있는 구도를 확실하게 만들어 나올 수 있어야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역량의 의구심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요르단전, 사실은 뭐 이라크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연히 이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 수비를 어떻게 해체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 해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수 개개인의 역량만 발휘될 것이냐, 아니면 전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역량에 더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패턴 플레이를 잘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이번 10월 A매치 2연전에 대한 평가가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